안녕하세요. 비문학 독해를 확실히 잡아주는 비문학 독해법 특강의 고병재 선생입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회 하면 부모님들 바쁘셔갖고 또 이 여름에는 또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이 강의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좀 집안일 하시면서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좀 짤막하게 제작을 한 내용이니까 여름방학이라는 이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독해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강의는 어떤 것을 준비해주고 어떤 걸 보완해 주는지 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독해법 특강 하면은 뭐 대부분 이제 비문학의 강의라는 건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비문학이 그러면 이제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되는 국어라는 과목은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내면 세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내면 세계를 다루지 않는 거를 모두 비문학적인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정부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만 문학은 어렵게 내는 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축적 의미라는 것인데 이거는 글쓴이가 문학을 창작하면서 주어진 시어에 혹은 이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정서와 태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 하에 시어의 함축성을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이 해석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대한 오답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2004년 수능에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가 출제됐을 때 상징적 의미를 보기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상징적 의미를 물었던 문제가 복수 정답으로 채택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학이 출제된다고 할 때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겠지만 비문학은 제재가 다양하고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 현상의 법칙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가 아닌 정서 태도가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출제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제재 어떤 낯선 제재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갖추고 출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하고요. 게다가 또 지문 안에 정답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도 하나 없기 때문에 이 수능 국어는 비문학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로 이 수능이 최근 3년 동안 치러질 때 2023학년도가 2022학년도보다는 좀 더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문학이 조금 더 쉽게 나오고 요때랑 21학년도에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이전에도 문학의 정답률은 한 77에서 75 정도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틀리는 문제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 독서 영역을 보면 얘는 시험이 요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한 60%대니까 10명 중에 한 3~4명 정도가 틀리는 문제 구성을 통해서 변별력을 갖추고 수능 국어의 독해력을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올해 수능이 뭐 혹은 우리 아이가 이제 1학년, 2학년일 경우에는 뭐 내후년에 올해 출제 기저를 통해 방향성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 비문학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내신을 할 때도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읽어나갈 때 속도가 너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실수가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력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독해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 독해의 가장 1차원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주로 시험에 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해독이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어나갈 때 해독을 한다고 하는 건 다음 두 가지예요. 텍스트의 단위를 가장 잘게 쪼개놓은 걸 단어라고 하고요. 그거를 하나의 완성된 의사표현의 단위로 묶은 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합해서 우리는 한편의 글을 보게 되는데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걸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뜬구름 잡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성을 놓쳐서 이 공부법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꽤 많아요. 보통 우리가 어휘력이다, 문해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해독 능력을 독해에서는 상당히 1차원적이지만 중요한 기초라고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도대체 어휘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도 어휘력에 해당하겠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비문학적 어휘를 위한 어휘력도 좀 약간은 다른 결에서 바라봐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환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환율. 뭐 이제 뭐 은행 가시면은 뭐 요즘에 이제 환율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환율은 시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동 환율이겠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자국 화폐와, 즉 우리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를 서로 맞바꿀 때 그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절상절하는 뭐냐? 네, 절은 끊을 절자예요. 그럼 위로 끊는 거예요. 절하는 아래로 끊는 거죠. 즉 높게 혹은 낮게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는 걸 절상절하라고 하죠. 자, 이걸 실제 비문학을 할 때는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해야 하느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화폐의 가치예요. 여기에 절상절하라는 말은 자국 화폐의 가치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 팁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만약에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면 외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 거고요. 그럼 교환 비율인 상대 가치를 지닌 자국 화폐는 평가절하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수능에서 출제자들이 문장을 만들어낼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국에 대한 B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이라고 할 때, 자, B국의 환율이죠. 그럼 이제 학생들은 이 환율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면 환율은 외국 화폐의 가치예요. 그럼 B국 입장에서 외국 화폐면 A국이죠. 그럼 B국의 환율이라는 말은 B국 나라 돈이 아닌 B국과 거래 대상인 A국 나라의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B국의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A국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B국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B국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문학적 어휘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서 비문학적 소양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공부하는 걸 우리는 어휘력이라 이렇게 이제 봐줘야 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해력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표현해 나갈 땐 문장 표현의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릴 첫 번째 예는요.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고요. 인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자, 예를 들어서 법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지문이 있다고 봐보세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재판주의에서는 증명력을 보완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있다고 쳐보면 이 문장을 받아들일 때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이 단어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출제자가 조합해서 문장으로 표현해 나갈 때 일반적인 문장 표현 형식 중 이런 게 있어요. A인 것이 반드시 B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즉 필요한 것 중 하나이지 충분한 건 아니다. 반대로 B는 A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즉 B이기만 하면 무조건 A에 해당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A가 B, 벌써 어렵죠. A가 B를 포함한다라는 이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벤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증거 능력에 해당하거든요. 증거재판주의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어떤 문장 표현의 기본적인 공식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것도 독해력을 위한 기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통해 국가의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당연히 지금 글쓴이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 앞에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장을 표현해 나갈 때 A 중에 B, A 대비 B 이러면 A분의 B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GDP죠. B는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그럼 얘는 재무 건전성 악화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문장을 제가 한번 더 늘려볼까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통해 국가의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읽으면서 국가의 재무 건전성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것은 분자값이 국가 채무 비율이구나. 자, 근데 만약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국가 재무 건전성이 더욱더 악화되겠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어휘가 중요해요. 우선 일단 채무라는 단어를 알아야죠. GDP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어렵죠. 이런 것들이 비문학적인 어휘력과 문해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독해는 무엇일지 한번 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우리 아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국어 학습의 문제 중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독해력을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이거 보완하면 반드시 바뀌어요. 우선 일단 이거는 대신 근데 이 수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럴까 좀 어느 정도는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이 들어야지 훨씬 좋은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그래도 한 3등급 정도는 나오면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수업이 될 거고요. 2학년, 3학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되게 마음 급하신 이거 영상 촬영하고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혹시 들어도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우선 일단 모의고사도 좀 많이 풀어보고 수능의 출제 유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비문학이라고 하는구나, 문학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경험을 조금 쌓았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독해력을 키워준대 라고 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아이가 멘붕 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봐도 아까 얘기했던 뭐 GDP, 환율 이런 단어 자체도 버거운데 그거를 문제 풀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스스로가 느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막 융단 폭격하듯이 막 주잖아요. 그럼 애가 두려워해서 오히려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 강의는 독해력이 좀 부족하고 모의고사의 시간도 좀 부족하고 잔실수가 많은 친구들에게는 특히나 2학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3등급 이상의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역시 매우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가 뭔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어휘력과 독해력을 우리는 정보 해독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은 부족해도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맥락이라는 거죠. 즉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런 의미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글을 쓴 사람의 글 쓴 목적이죠. 의도입니다. 주제라고도 하죠.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주어를 안 읽어요. 복잡한 문장을 읽어나갈 때 특성을 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번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읽은 모의고사나 책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밑줄을 긋고 아이가 눈여겨보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상을 놓칩니다.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럼 문장을 읽을 때 대상을 놓치는 아이가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잡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단락별로 요약하면서 읽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독해 방법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우선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천천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천천히 읽어서. 그럼 왜 천천히 읽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 이해를 뭐에다가 둬야 되느냐? 바로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필자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성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문단별로 그걸 요약해요. 이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고득점의 변별력을 주는 핵심이 독자의 배경 지식이죠. 가끔은요, 우리 아이가 남들은 틀리는 3점짜리 문제 맞추는데 2점짜리 문제 틀려요. 정답의 술지 보고 나중에 풀어보면 엄마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속지 마세요. 그 친구가 3점짜리 문제를 맞췄다고 독해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해당 문제의 배경 지식이 좋은 거예요. 집중력이 그 부분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학생의 독해력이 고득점을 하면, 즉 고난도 문제를 맞추면 독해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독해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통해 글을 이해하고요. 숨겨진 정보까지 읽어나가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접목됐을 때 우리는 독해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 네 가지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마지막에는 읽고 난 다음에 요 관련 내용도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당연히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1차 독서의 목적으로 두고 학생들에게 집요하게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6주 과정이지만 6주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무언가 보는 눈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충분한 연습이 있다면 아마 학생들의 고민은 이제 지금 하는 고민에서 뭔가 더 고난도, 혹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단계로 개선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해결이 될까? 반대로 우리 아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면 우리 아이는 지금 독해력이 별로 없구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세 개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사례는 2009학년도 수능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완성된 글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출제된 독서 지문입니다. 길이 차이 별로 없죠. 네. 세 번째 지문은 98학년도에 출제된 수능 지문입니다. 지금 세 개의 사례를 보시면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이 강의를, 이 영상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나는 왜 엄매를 선택했는가? 엄매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에서 단 하나라도 더 틀리더라도 똑같은 표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불리를 통해 엄매를 선택하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선택했나요? 이렇게 선택한 학생 당연히 있겠죠. 대부분은 상위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3, 4등급 나오는데 엄매를 선택해요.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엄매를 선택하면요, 화작의 분량이 길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읽는 게 싫어요. 읽는 게 싫다. 이 말은 길이가 우선 일단 글을 읽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소로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 딱 봐도 어때요? 되게 숨이 턱 막히죠. 그러면 지문 길이가 난이도를 결정할까요? 올해 수능 한번 봐보세요. 절대 길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수능 사례를 보면요, 요 첫 번째 사례인 2009학년도 수능은요, 현재까지 치러진 모든 수능에서 넘버 1, 가장 어려웠던 불수능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본 거고요. 이건 역대급 물수능이었어요. 문제의 난이도는 지문의 길이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우선 일단 지문이 길면 겁부터 탁 나요. 왜? 내용 중심으로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빠르게 읽고 2차 독서를 통해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인지가 없으면 우선 일단 지문 내용 자체를 정리하며 머릿속에 읽는 게 당연히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길이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해야 되는 친구가 엄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해력을 쌓게 되면 우선 일단 지문의 길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긴 글은 조금 더 읽을 게 많겠지만 이 내용을 내가 어차피 글이 길든 짧든 의도는 하나니까요. 그 관련 개념이 좀 더 많아지더라도 어차피 개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면 양이 좀 많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그 학생들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세 가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점수, 너 몇 점 맞았니? 두 번째는 너 어떤 순서로 풀었니?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시간 부족해서 못 푼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 번호를 써서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학원에 보면요, 거의 절반이 시간이 부족해요. 전체 수험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11,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보내요. 문학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는 번호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비문학은 번호가 이어져 있어요. 어머님들도 한번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고 X친 문항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 번호가 비문학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걔는 그걸 아예 안 읽은 거죠. 그럼 다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5문제, 4문제,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있고요. 3문제짜리도 하나가 있어요. 얘네들 17문제가 나오는데 총 소요 시간은 35분이거든요. 대부분 내용 중심의 글을 읽는 학생들, 독해법이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한 지문을 읽고 문제의 답을 찾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5분에서 많게는 20분이 걸리는데도 정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우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끝까지 못 풀어. 그럼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률을 최대한 높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꼼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어차피 다 읽을 자신 없는데 읽은 거라도 정답률을 높여야지 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킬러 문제, 뭐 정보에서 빼라고 하는 킬러 문제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혹은 없더라도 준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5문제가 모두 킬러 문제인 그런 지문은 없겠죠. 이 중에 하나 혹은 2개예요. 얘가 이제 최적이 돼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1, 2개인데 그럼 나머지 3개는 맞춰야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우선 읽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수능 국어에서 점수를 올리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애가 시간이 부족한 문제를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능 출제 유형의 낯선 걸 익숙하게 만드는 건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시간 부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익숙함이지 그게 곧바로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또 문제풀이 요령을 알면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문학에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비문학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요령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현재 몇 등급인지를 보면 대충 예견할 수가 있어요. 얘가 1등급이다. 그럼 얘는 앞으로도 시간 부족의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든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본인이 글을 읽을 때 목적이 저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아이들은 밑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이 모의고사에 밑줄이 많거나 체크된 게 많을수록 얘는 독해력이 별로 없는 애예요. 내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한, 글쓴이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두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적 잘 나오는 아이들을 한번 주변에 보면 우리는 별로 뭐 체크한 것 같지가 않은데 뭐 그냥 몇 개만 이렇게 깨작깨작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잘 읽는 거예요. 핵심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2등급 정도만 돼도 지금 우리 애가 1학년인데 한 2등급이다, 2학년인데 2등급이다 이러면 얘네들 보통 한두 문제 정도는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 모르겠다, 아니면 야 얘 안 돼, 얘 풀다가 시간 없어, 넘겨, 이렇게 넘어가 100% 그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우리 애가 지금 현재 3등급이면요 얘는 끝까지 푼 적이 없어요. 4등급이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3등급이면 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문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선 1, 2학년이라면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 만약에 3학년이라면 1번부터 그러니까 35번부터 45번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의 문제 푸는 시간이 이미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학을 고3은 30분, 1, 2학년은 27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보통 34분에서 3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부터 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들어오는데 그럼 당연히 이미 시간도 쫄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읽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시간적인 문제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속독이 아니에요. 빨리 읽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리고 간결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독해력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서 만약 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역시 독해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건데요. 우리 애가 다시 풀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볼 땐 틀려요. 또는 읽을 땐 분명 이해가 됐거든요. 읽으면서 오케이 이런 내용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이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우리 애가 그렇다면 꼭 반드시 독해력 이 수업 정말 중요한 수업입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지금 3학년이라면 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학년이라면 이걸 해놓지 않으면 3학년 때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꽤나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주로 틀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좀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죠.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이게 지문에 답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문장을 똑같이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찾을 때 학생들은 이 선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요. 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혹은 이해가 돼 있다 하더라도 되게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보기가 나와서 그 보기 상황에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배경식이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맞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문을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까 지금 다 빼놨거든요. 게다가 글을 잘못 읽는 바람에 너무 오랜 시간 글을 읽어가지고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오래 읽어서 다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지문을 읽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그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애가 이런 문제를 틀리고 있다면 반드시 빨리 독해력을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사례는 개념이에요. 개념. 예를 들면 절충이라는 단어, 통시라는 단어를 몰라요. 이건 이제 어휘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문제들, 실제로 이런 문제들도 독해력과 관련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은근히 답을 알면 쉬운데 난 왜 이걸 실수했지? 라고 타협하면서 극복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강의가 6주 동안, 물론 이 강의는 겨울방학에도 제가 문학과 함께 강의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여름방학엔 주차가 짧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력에 조금 더 제가 비중을 둡니다. 제가 이번 6주 동안의 학생들하고 하게 되는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연습을 좀 시킬 거고요. 또 이제 당연히 그 방법은 제시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뭐 매번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을 배경식을 함께 좀 쌓아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1차 독서, 2차 독서 하면 이제 이게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도 1차 독서, 2차 독서 하면 글을 2번 읽으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1차 독서와 2차 독서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첫 번째 글을 읽을 땐 글 속의 의도와 관련 개념을 중점으로 글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기억이 안 나면 글을 읽지 않은 거와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수능 국어 문제 출제되는 거를 보면요, 대부분 다 의도와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비문학의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문학은 정서 태도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비문학은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의 정의보다는 개념의 특성과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거꾸로 개념 정의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독서가 빨리 진행된다면 아마 2차 독서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2차 독서는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다시 지문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밑줄이 많든 단락별로 요약을 하든 시간을 많이 투자하든 문제 풀 때 무조건 지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절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뭘 근거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2차 독서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 중에 기초 대사량은 기존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아, 기초 대사량 얘기하는구나.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아, 이게 이 두 개가 같대요.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60에서 75% 차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읽어요. 지금 이런 게 내용을 중심으로 읽는 거죠. 근데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과 간접법, 또 직접법 나와. 간접법. 그러면 이제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럼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벌써부터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글은 이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글을 읽을 때는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초대사량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한다고요? 그럼 기초대사량 얘기하네요. 그럼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기초대사량이 화제인지를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의 정의를 기억하는 친구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기초대사량이 나오기 이전에 나온 대사량도 함께 알아둬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대사량이 무엇인지를 직접법과 간접법을 이해해 나갈 때 얘네들을 계속 여기에 인지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 개념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런 세부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킬 건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딱 들어보시면 뭐지? 좀 약간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의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부단히 연습만 한다면 요즘 아이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리고 또 머리 회전도 빠르고 아마 분명히 개선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 무엇은 추론해야 되고 또 무엇은 의도이고 또 어떤 개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복습을 할 때 아이들이 확인하는 것을 되게 원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밑줄을 긋는 거를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면 애들은 시험 볼 때도 계속 맨날 밑줄만 그고 있어요. 심지어는 애가 그러나 이런 데 세모 치고 앉았고 번호 매기거나 아까처럼 증가한다 그러면 위화살표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문제 풀 때 걔가 그거 보는지 봐보세요.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형광펜으로 이거는 시험 볼 때 밑줄 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야.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럼 이러한이 뭔지는 꼭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연습시킬 때 제가 초록색을 좀 많이 쓸 거고요. 의도와 의도 관련 개념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배경지식 이런 것들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복습을 할 때 좀 활용하게 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아이가 1주차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교재에 형광펜 제가 줍니다. 제가 줄 건데요.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아이는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바로 환불 받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완강을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제가 배경지식 관련 그다음 어휘력, 문해력 관련 노트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 모의고사 볼 때 아이들이 글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는데? 라는 걸 이제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본 수업은 특강이기 때문에 클리닉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정규반 수업처럼.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질문을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받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는 질문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럼 질문을 하라 그러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우선 일단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나 선생님하고 똑같이 읽었는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좁혀나갈 거예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듣는 게 가장 좋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영상으로 보강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좀 애매해요. 이해는 되는데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은 한 번 더 들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또 역시 영상을 들을 수 있게 해줄 거니까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첫 시간에 제가 논증과 이자율과 할인율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할 거거든요. 촉매란 무엇인가 이런 관련 기출들. 그러면 그 내용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이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를 들어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온 지문을 연습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2년 3월 모의고사에 나온 유사 내용을 과제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풀고 성적표를 제출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저 역시 이해를 하고 확인하고 부모님들도 점검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음 주에 올 때마다 OMR 카드를 낼 거예요. 자, 이건 마지막 시간표니까요. 시간표 이제 확인해 주시고 6주라는 시간을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 기간에 만들고 싶은 학습 목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잡아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걸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아이들이 훌륭히 걸어나갈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댁에서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